자, 채권법으로 갑니다. 자, 채권법도 보니까 뭐요? 216페이지 제1장 채권 총론, 그다음 223페이지 채권 강론 있죠. 채권 총론에서 두 문제인데 채권 총론에 배정된 두 문제는 우리 일단 뭐요? 없다 보고 접근할게요. 사실상 채권 총론의 문제는 출제자가 본격적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부분은 비전공자들이 본격적으로 대비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채권 강론에서는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뭐예요? 물권법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힘들어요. 피부적으로 조금 느낌이 덜합니다. 다만 총론보다는 수월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평이하게 출제된다면 6문제 중 4문제 이상은 목표치를 합니다. 그럼 채권법은 전체 8문제 중 뭐예요? 4문제 내지 5문제를 목표치로 해서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 23회차에서는 채권법이 몹시도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물권법도 뭐예요? 저당권에서 2문제가 이례적으로 출제가 됐는데 원래 저당권은 1문제입니다. 담보물권 중 2문제인데 저당권에서는 2문제. 그것도 상당히 뭐예요? 전문가 시험에서 출제되는 깊이 있는 영역에서 판례가 심도 있게 출제가 되어서 맞출 수 없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민법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뭐예요? 민법 총칙에서 최대치를 확보하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중개사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공부하지 않는 아주 전문가 영역에서 출제될 수 있는 심도 있는 주제들이 논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프리타입 문제가 물권법, 채권법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뭐요? 그 부분까지 꼼꼼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시 공부도 하는 것이 아닌데 불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다 틀려버려요. 일단 그런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 민법 총칙에서 최대치를 확보한다면 일단 목표 점수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요? 강조하자면 민법 총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채권으로 갈게요. 일단 용어를 빨리빨리요. 갑이 을에게 1억을 대했다 그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을은 누굽니까? 채무자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채무액을 청구할 수 있죠. 이와 같이 특정한 권리자가 특정한 의무자에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채권. 따라서 채권은 물권과 달리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특정한 의무자인 채무자에게만 그죠? 따라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서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자 행위를 급부합니다. 자, 채무의 내용은 뭐 급부 의무, 부속주의 의무, 보호 의무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하고는 직접적으로 이 내용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자, 옆 페이지 3번 채권의 목적. 즉 채권이라면 뭐요? 특정한 권리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채권이란다 그죠?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합니다. 이 급부가 채권의 목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채권의 목적은 4번 금전적 가치 있는 것만이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전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뭐예요? 채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우리죠, 그죠? 즉 대표적으로 나는 학원 측에 대해서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합격에 바람직한 강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죠. 근데 금전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죠. 따라서 금전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5번, 6번 개념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정물 채권. 갑을 간에 중고차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도인, 을을 매수인이다 그죠? 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다른 차로 바꿔서 인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 대상이 된 이 물건만이 급부의 대상으로 됩니다.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서 급부 못하죠. 같이 특정한 물건만이 급부의 목적으로 된 채권을 특정물 채권이라 합니다. 특정물 채권. 반대로 종주 채권이요. 불특정물 채권 중에 하나입니다.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약수값이 2,000살 1등품 한 가마니를 을에게 매도했죠. 급부의 목적물이 뭐예요? 종류로서만 지정되어 있다 그죠? 여기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특정물 채권, 아니 불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입니다. 예. 그 점이 특정물 채권하고 다르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금전 채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죠? 일정 액수의 금전에 지급을 목적한 채권을 금전 채권이라 합니다. 8번. 그러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이자 채권인데 두 가지 종류. 지분적 이자 채권과 기본적 이자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매달 이자를 얼마를 받게 됐다 그죠? 그럼 앞으로 매달 월말이 되면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이를 기본적 이자 채권이라 하고, 지분적 이자 채권은 뭐예요? 이미 약속한 날짜가 돼서 이미 뭐예요? 발생한 이자 채권을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선택 채권. 아버지가 자식에게 뭐예요? 결혼 선물로 토지 또는 뭐예요? 건물 중에 하나를 자식에게 결혼 선물로 정력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채권의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뭐예요? 선택권자가 선택하는 것만이 급부의 목적으로 정해진 채권을 선택채권. 그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이행하려면 뭐예요? 급부의 대상 중 선택권자가 수개의 목적물 중 뭐야?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를 선택채권이 합니다. 자, 선택채권이란 여러 개의 급부 가운데 선택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선택채권. 자, 개념 정도 보시고, 자, 채무불이행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즉, 말 그대로 뭐요? 약속한 채무가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를 채무불이행 책임이라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정도요. 불완전이행은 안 보셔야 돼요. 채무불이행은 종류가 이행지체. 이행지체라면 뭐예요? 이행기해, 약속한 이행기해, 이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체라 합니다. 지체, 이행지체. 그 다음에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이라면 뭐예요? 약속한 채무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그래서 우리가 배울 뭐예요? 채무불이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행지체와 불완전이행. 조문에는 이 두 가지를 규정합니다. 불완전이행은 조문에는 없고 해석상 인정됩니다. 채무의 이행이 있었는데 100% 완전치 못한 이행을 불완전이행. 그래서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느냐, 불법에가 성립하느냐, 학설과 판례가 아주 대립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왜?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채권자의 잘못으로 채무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는 뭐예요? 채권자 지체랍니다. 400조부터 403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채권자 지체가 뭐냐? 채권자 지체는 우리가 시험에서는 400조부터 403조까지 조문만 기억하면 돼요. 중고차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뭐예요?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는 채권자죠. 반대로 매도인은 뭐예요? 자동차를 인도할 채무자입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약속한 날짜에 뭐예요?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수인의 주소지까지 뭐예요? 운행해서 인도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약속대로 매수인의 주소지로 자동차를 운행해 왔습니다. 근데 채권자의 매수인이 연락도 없이 집을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다시 차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채무 이행이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누구 때문에? 채권자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채권자 지체라고 그러면 뭐요? 그래서 채권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를 채권자 지체 책임이라 한다는 거예요. 자, 채권자 지체 볼게요. 채무자는 자신이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채무 내역에 쫓은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 기타 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아니했으므로 인해서 뭐요? 채무 이행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채권자 지체라고 지체 이후에는 채권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것을 채권자 지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1번 채무 불이행에 따른 규제. 자, 그러면 1번 강제 이행은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강제 이행까지는 안 물을 거예요. 따라서 본래 이행이 가능하면 뭐요? 국가의 힘을 빌어서 본래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2번 정도요. 그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죠. 그런데 일정 요건에서 채무자는 그로 인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옆에 12번 가실상계. 즉 가실상계라는 제도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면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법행위와 그래서 가실상계라는 단어를 설명드릴게요. 갑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뭐요? 보행자인 행인을 치어다치게 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인 운행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자에게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니까 뭐요? 운행자의 잘못이 가실이 7이고 피해자도 뭐요? 무단횡단의 잘못인 가실이 3입니다. 그럼 애초부터 운행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1억 원의 손해 중 자신의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3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뭐야? 피해자의 가실 부분은 공제하고 이를 가실상계라 합니다. 그래서 가실상계라는 제도 뭐야?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따라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죠? 그럼 그 손해 발생에 채권자의 잘못도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공제하고입니다. 자, 그럼 손익상계입니다. 반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으지만 그로 인해서 뭐요? 이익도 동시에 있는 경우는 배상할 때는 뭐요? 그 이익 부분은 공제하고입니다. 공제하고. 즉 예를 들게 되면은 토지를 사고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채무불이행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행 불능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자에게 토지가 인도됐다면 매수 인도 어떤 것은 국가에다가 내야 돼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지를 취득 못했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등은 낼 필요가 없다 그죠. 이와 같이 그 이익은 손해배상을 정하면서 뭐예요? 그 이익 부분은 공제하고 배상을 해라. 이를 손익상계라 합니다. 손익상계. 그래서 가실상계까지만 보시고,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래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1억 원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뭐예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얼마의 손해가 나에게 생겼다. 이를 다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채권자가 입증해야 돼요. 입증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입증에 관한 어떤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미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합의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야?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하자. 미리 합의하는 제도로 뭐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제도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만 있으면 뭐야?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의 어떤 분쟁의 여지를 해결해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자의 대위. 자, 이 부분도 개념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갑의 자동차를 을이 빌려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의 잘못으로 자동차를
멸실 훼손했다 그죠? 그럼 채무자인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끝나면 그 자동차를 원래대로 임대인에게 되돌릴 채무가 있죠. 근데 자신의 잘못으로 되돌리지 못한다 그죠? 돈으로 다 배상을 합니다. 배상하게 되면 이자는 돈으로 대신해서 배상받았기 때문에 만족을 받았죠. 그러면 이 고물 자동차는 당연히 누구게 됩니까? 손해배상을 한 채무자께 되겠죠. 이를 손해배상자의 대위라 합니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이 물건 또는 뭐요? 권리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다 받아갔다 그죠? 그럼 당연히 공평 원칙상 그 원래 물건은 손해배상을 한 잡게 됩니다. 그 다음 책임재산의 보존 볼게요. 책임재산의 보존은 채권자 대입금과 채권자 취소권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무자입니다. 갑이 채권자입니다. 아무리 1억 원의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나의 채권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채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때 책임재산에 뭐요? 부족 등이 있을 때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존을 해서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채권자 대입권이라는 것도 있고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자도 다른 자에게 권리가 있겠죠. 자, 우리 이자에게 뭐요? 1억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이자에 나머지 재산이 없어요. 그때 채무자가 다른 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면 충분히 책임재산이 보존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뭐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치 아니할 때 채권자가 뭐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 합니다. 그 다음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갑이 채무자입니다. 아무리 채권이 있더라도 책임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뭐요? 재산을 빼돌립니다. 여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와 같은 행위를 사해행위라 합니다. 사해행위. 그래서 갑이 뭐요? 재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립니다. 그때 뭐요? 채권자가 일정 요건에서 채무자와 여하튼 수익자 사이에 여하튼 사액으로 뭐요? 없던 거로 취소하고 원래대로 뭐요?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은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으로만 행사해야 됩니다. 행사 기간, 효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 수업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19번 분할 채권 관계가 있죠. 채권자가 여러 명 또는 뭐요? 채무자가 여러 명 또는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다수인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 분할자가 있습니다. 분할 채권 관계를 원칙으로 해요. 즉 예를 들면 단순화해 볼게요. A, B, C가 뭐요? 은행으로부터 3억을 빌렸습니다. 공동으로. 그때 뭐요? A, B, C 각자 모두가 3억 전부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냐 아니면 뭐요? 각각 분할된 1억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냐는 겁니다. 우리 법상 뭐요? 원칙적으로 분할 채권 관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 그래서 이런 경우요. 각각 분할된 1억씩 변제 책임을 지는 같은 분할 채권 채무 관계 원칙이에요. 근데 은행 입장은 불만이죠. 3억을 빌려줬는데 둘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3억을 빌려줬는데 얼마까지밖에 못 돌려받아요? 1억. 그래서 불만이니까 뭐요?
너희들은 연대에서 책임을 지라 그죠. 각각 채권 정보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도 인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자들이 뭐요? 갚지 못하면 네가 대신해서 책임을 지라 그죠. 그래서 보정 채무도 성립할 수 있는 같은 대책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분할 채권 관계, 채권자 또는 뭐요?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채권 채무 관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뭐요? 연대 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뭐요? 각각 채무 전부에서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는. 그래서 채무자 중 누가 이행하면 뭐요? 다른 채무자도 그 법에서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 같은 다수 당사의 채권 관계를 연대 채무라 합니다. 여기까지만. 그다음 보정 채무란 뭐요? 주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치 않죠. 1차적으로는 주 채무자가 이행 책임을 집니다. 그때 주 채무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뭐요? 2차적으로 보정인이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내용의 채무를 뭐요? 보정 채무라 한다 그죠. 개념 정도만. 그다음 옆에 채권 양도 갑니다. 채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갑이 A에게 1,000만의 채권이 있다고 하죠. 그 채권을 을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면 갑이 A에서 간 채권의 동일성을 가진 채로 그대로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넘어간다고 하죠. 이와 같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로 양도인의 채무된 채권이 양수인에 넘어갑니다. 이를 채권 양도라 합니다. 채권 양도. 그 다음 법적 성격은 보지 마시고 채무인수요. 채무인수는 반대입니다. 이자가 채무자죠. 채무인수입니다.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뭐요? 채무자의 채무를 이자가 뭐요? 떠맡기로 하는 계약을 채무인수. 근데 채무인수 계약은 채권자와 뭐요?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 이룬 채무인수 계약도 있고, 반대로 뭐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은 뭐요?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인수. 두 가지 형태의 채무인수 계약이 있습니다. 기존 채무자는 빠진다 그죠?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이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채권의 소멸. 그 채권이 없어집니다.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25번.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 우리는 뭐요? 채권이 만족을 얻어서 변제덕으로 소멸한 경우도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한 경우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26번요. 채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채권의 소멸 사유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7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나머지 일반적으로 당연히 존속기간의 도래, 취소권자의 취소, 소멸시효, 해제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채권도 소멸합니다. 자, 변제. 즉 변제라는 뭐예요? 채무자 A가 채권자에게 부담한 채무의 내용이 뭐죠? 1,000만 원을 되돌려 갚을 거다 그죠? 그래서 채무자 등이 약속된 채무를 뭐요? 채권자에게 이행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변제입니다. 변제는 우리가 꼼꼼히 볼 겁니다. 그래서 변제의 제공이라는 논점은 일단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 대물 변제가 있어요. 용어 정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물 변제. 그래서 갑이 1억 원의 채권을 을에게 가지고 있다 그죠. 본래 급부는 1억입니다. 근데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본래 급부는 소멸시고 대신 토지를 뭐요? 현실적으로 대신 인도함으로써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자하고 뭐요? 변제자 사이의 계약을 대물 변제 계약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대물 변제.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에 채권자의 성낙에서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밑줄 볼게요. 현실적으로 행함으로써 본래 채권을 소멸케 하는 것을 대물 변제 계약이라 합니다. 자, 그럼 공탁 대물 변제 계약과 옆에지 경계를 보세요. 경계.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경계도 계약이요. 그림은 똑같아요. 채무자의 본래 채무 뭐요? 1억 원을 급부하는 거죠. 근데 1억 대신 뭐요? 기존 채무는 소멸시키는 대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킵니다. 성립시키는 당사자 계약. 즉 토지 인도 채무를 새로 뭐요? 성립시키는 대신 본래 채무를 소멸케 하는 당사자의 계약을 경계계약이라 합니다. 대물변제하고 어떻게 달라요? 대물변제는 현실적으로 뭐요? 토지를 채권자에게 인도를 함으로써 뭐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대물변제. 근데 경계는 뭐요? 본래 채무에 가름하여 나중에 약속한 날짜에 토지를 인도할 채무를 뭐요?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당사자 계약. 차이점 아시겠죠? 대물변제는 뭐요? 현실적으로 다른 것보다 뭐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계는 뭐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대신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계약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되돌아옵니다. 공탁.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뭐요? 채권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변제해야 돼요? 상속인에게 변제해야 되죠. 근데 상속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채권자가 이사가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즉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로서 뭐요? 법원에다가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되는 제도를 공탁이라 합니다. 자, 상계의만 설명드릴게요. 자, 상계를 보기 전에 옆 페이지 12번 면제부터 먼저 봅니다.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때 을이 친구입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안 받아야지. 채권자가 단독으로 채무자의 채무로 뭐요? 면제할 수 있죠. 이를 채무 면제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단독행위요. 그런데 상계라는 것은 을도 뭐요? 갑에게 5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다시 갑으로부터 500만 원을 되돌려 갖고 불편하죠. 그래서 채무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도 1,000만 원 줄 게 있지만 뭐요? 500만 원을 받을 게 있으니까 중첩되는 범위에서 뭐요? 500까지는 없던 것으로 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 갚는 것으로 하자고요. 이게 뭐요? 상계입니다. 상계. 따라서 채무자의 단독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 행위가 도래한 때 각 채무의 대등액에 대해서 뭐요?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단독 행위를 상계라 합니다. 그 다음에 혼동이라는 제도는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채권 총론인데 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채권 강론갑니다. 용어 설명이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자, 편무계약은 자, 우리 민법상 우리가 그때 봅니다. 민법제는 15가지의 종류의 계약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전형계약 또는 이름에 따라서 유명계약이라는데 그 중에서 15가지 계약 중 편무계약은 정려, 사용대차, 현상강고입니다. 이 세 가지는 100% 편무입니다. 쌍무라면은 자 볼게요. 가벌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합니까? 약속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죠. 공짜가 아니라 매도인으로부터 뭐요? 대금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인의 매수에 대한 채무와 매수인의 매도인 대금 인도 채무가 서로 어중관계에 있다고 하죠. 이와 같은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합니다. 쌍무계약. 근데 편무는 뭐예요? 말 그대로 당사자 일방만이 상대방에서 채무를 부담합니다. 정려는 공짜로 물건을 하나 주겠다 그죠? 사용대차는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공짜를 빌려서 주겠다. 현상강고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즉 노모가 치매에 걸린 채로 가출했다 그죠?
그래서 효자인 자식이 노모를 찾아주는 자에게 사례금을 1,000만 원 주겠다. 이걸 현상 강고라고 합니다. 이미 뭐요? 사례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노모를 찾아와야 되죠. 근데 누구의 의무밖에 안 남았어요? 자식의 약속한 사례금밖에 안 남았다. 그죠? 그게 현상 강고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는 편무입니다. 근데 나머지 쌍무도 될 수 있고 편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소비대차, 그 다음에 임치, 위임 등이 있습니다. 예. 소비대차는 뭐예요? 말 그대로 빌려 나중에 약속 기간이 되면 되도록 갚죠. 그죠? 근데 소비대차는 빌린 자가 그 물건을 소비하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되돌려 갚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전이겠죠. 금전 소비대차인데 그 대가가 있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한. 그럼 뭐예요? 대가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쌍무가 된다. 그죠? 근데 무이자로 빌려줬죠. 그러면 누구만이요? 빌려준 자만이 의무를 부담할 경우는 편무가 됩니다. 그 다음 임치. 물건을 타인에게 보관을 맡깁니다. 그때 보관료를 받는다. 그죠? 보관료를 받고 그러면 쌍무죠. 공짜로 보관해줘요. 편무입니다. 위임. 나의 일을 타인에게 뭐야? 대신 처리해 맡깁니다. 이를 위임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인의 일을 대신해 준데 뭐요? 보수를 받느냐? 보수를 받으면 뭐요? 그때는 쌍무가 되고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요? 그때는 편무가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종신정기금 우리가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만 따라서 쌍무도 될 수 있고 뭐요? 편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요 세 가지는 뭐요? 100% 편무입니다. 나머지는 뭐요? 원칙 쌍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쌍무, 편무 계약의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넘기면은 유상, 무상이 있습니다. 자, 민법상의 계약의 종류는 법전에 15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0% 무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100% 무상은 정려와 사용대차입니다. 공짜로 물건을 타인에게 하나 준다. 그죠? 공짜로 빌려줍니다. 대가가 없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원칙, 유상이 원칙이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았죠. 즉 자신의 재산인 토지를 상대방에게 내어줍니다. 근데 공짜가 아니라 뭐예요? 대금을 대신 받는 조건으로.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내어준다고 해서 이를 출혈이랍니다. 그 재산의 출혈이 뭐예요? 상대방의 재산 출혈과 대가적 의존관계가 있다고 하죠. 이를 유상. 100% 무상은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 가지 거죠. 요 세 가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대가가 있으면 유상이 되고 대가 없으면 무상이 됩니다. 요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 100% 무상은 저 두 가지. 나머지는 원칙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낙성계약요. 그래서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뭐요?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그래서 민법상의 전형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요. 낙성계약에 대비되는 게 요물계약이요. 따라서 요물계약은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치 않고 뭐요? 물건의 인도 등 합의 외에 뭐요? 다른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하고, 전형계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상계약.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는 뭐예요? 내가 당신 노무를 찾아줄 테니까 돈 달라. 안 주죠. 그죠? 이미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이라고. 나머지 비전형계약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대물변제. 합의만 안 되죠. 현실적으로 본래 급부에 가려면서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금계약. 말로 안 되죠.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를 요물계약이라 합니다. 자, 그런 개념 정도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뭐요? 매매 등의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은 일방의 뭐요? 청약과 상대방의 성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예, 원칙입니다. 그럼 청약이란 보세요. 3억의 내 토지를 너에게 팔겠다, 그죠? 그러니까 성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청약이라 합니다. 그 어린과 같이 뭐요? 갑이 청약을 특정한 을에게만 청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복도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죠. 그때는 뭐요? 아무나 동전을 투입하면은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죠, 그죠?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 것을 사라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둘째 줄 마지막에 그래서 청약의 경우 청약자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자판기와 같이 뭐요? 우리는 청약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 청약자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청약의 효력 발생 등은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개념만 보시고, 그다음 옆 페이지 청약의 요인 보세요. 그래서 청약은 상대방의 성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청약과 구별되는 게 청약의 요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청약의 요인. 갑이 회사를 경영합니다. 고인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A가 뭐요? 입사 원서를 제출합니다. 자, 만약에 고인 광고가 청약이라면은 A의 입사 원서 제출이 성낙이겠죠. 그러면 갑은 A를 채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채용을 한다 안 한다? 100% 채용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고인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뭐가 청약이요? A의 입사 원서 제출이 청약이고, 그래서 원서를 제출한 자를 모아서 뭐요? 면접을 보고 원하는 자를 채용하겠죠. 그 채용이 성낙의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갑이 뭐요? 타인으로 하여금 뭐요? 자신에게 청약을 하도록 꼬드기는 갑의 행위를 뭐요? 청약의 유인이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인 광고, 그죠? 버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말에 있으면 상품 카탈로그 등이 신문에 추가돼서 나오죠, 그죠? 여하튼 상품 카탈로그의 배부 이런 것들이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 다음에 성낙으로 할게요. 그래서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3억 주고 사라, 그죠? 그러면 을이 어떡합니까? 오케이. 이게 성낙이죠.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항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서 행하는 의사표시를 성낙이라 합니다. 거기까지만요. 2, 3, 4번은 일단 보지 마시고 10번, 11번요. 이와 같이 계약은 일방의 뭐요? 청약과 상대방의 성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뭐요? 교차 청약, 의사실현 계약 성립도 있습니다. 개념만요. 교차 청약. 갑이 을에게 뭐요? 자신의 토지를 3억에 사라.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를 모르고 뭐요? 갑의 토지를 내가 3억에 사겠다. 청약을 했습니다. 그림상 보니까 뭐요? 청약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니까 양청약이 모두 100% 일치죠. 어차피 뭐요? 갑을 간에는 계약이 성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게요. 교차 청약. 각 당사자가 뭐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서로 우연히 청약했습니다. 그때 어차피 뭐요? 계약은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어떤 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뭐요? 모두 도달한 때, 그때 양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를 교차 청약형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자, 11번. 의사실현 계약 성립. 그래서 우리가 학원 수강을 맡기고 집에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죠. 그 성차계약입니다. 그때 언제 성차계약이 성립하느냐? 카드 단말기에 뭐야? 카드를 접촉할 때, 그죠? 그래서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간섭에서 성락의 통지가 따로 필요 없는 경우는 성락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됩니다. 이를 의사실현 계약 성립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요. 용어 설명이요. 동시이행항변권. 자, 이거 볼게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이다, 그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떤 채무로요? 약속한 토지 소유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이 대금도 지급치 않고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매도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뭐예요? 등기를 못 넘겨주겠다. 다른 말로 뭐예요? 대금을 지급하면 뭐예요? 그때 등기를 넘겨주겠다. 이를 갑이 행사하는 권리를 동시이행 항변권이 합니다. 자 보세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공평의 원칙상 상대방이 자신의 부담한 채무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뭐예요? 자기가 상대방에 대한 채무 이행을 그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당연히 우리가 본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13번 위험 부담을 볼게요. 그래서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후에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을 해버렸어요. 이전 매도인은 약속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즉 채무자의 잘못 없이 사후에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뭐요? 후발적 불능이랍니다. 후발적 불능. 그때 상대방이 매수인에 약속한 대금 지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경우에도 뭐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냐, 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느냐. 이와 같은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이를 위험의 부담 문제라 합니다. 자 보세요.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에게 뭐요? 책임 없는 사유로 해서 사후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를 후발적 불능이라 했을 때 그때 반대 당사자이 뭐요? 상대방의 약속한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이를 위험 부담의 문제라 합니다. 자 그럼 본문 보지 마시고 그럼 우리 상식상 뭐요? 내가 매수인이라면 토지도 내 것으로 등기를 못 받는데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위험 부담 뭐요? 원칙적으로 갑이 부담합니다. 채무자 부담주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계약 해지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갑을 간에는 토지 매매 계획이 성립했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상 매수인은 계약 당일날 계약금도 지급하고 약속한 날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도금을 지급키로 약속했죠. 근데 매수인이 뭐요?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내가 왜 토지를 어렵게 팔았어요? 빨리 현금화 하려고죠. 근데 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불행하면 뭐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약을 뭐요? 없애버리고 없던 곳으로 되돌리고 해지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던 게 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해서 일방이 뭐요? 일방적으로 채권을 소급해서 소멸시킬 수 있는 일방이 가지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방의 의사표시에서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시키는 권리자의 권리를 해제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질의 2번 보세요. 해제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일정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법정 해제권과 당사자는 뭐요? 약정 사유에 의해서 일방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는 약정 해제권이 있는데 우리는 법정 해제권을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권의 행사 요건이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 외울 거예요. 일단 개념 정도만. 자 그러면은 그 나머지 내용은 보지 마세요. 어차피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은 228페이지 매매로 옵니다.
자, 매매.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의 뭐요? 청약이죠.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성낙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그러면 매매가 성립하면 매도인은 약속대로 약속한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 매수인은 반대로 뭐요? 그 대가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이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당사자의 합의를 계약이랍니다. 자, 볼게요.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뭐요? 대금을 지급 약정으로 성립하는 계약, 따라서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자, 그 정도로 여기까지만 보시고 옆 페이지 A약. 자, 매매 A약은 여기서는 안 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매매 A약은 아직까지 출제된 바 없고, 자, 계약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요때 체결됐어요. 그 토지가 3억입니다. 시가. 그 3억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럼 우리 상식상 매수인은 계약 당일 날 매매 대금에 얼마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까? 10분의 1이 뭐야?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약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계약금이 지급됐다면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 지급이 있으면 어떤 효과를 인정하느냐 볼게요. 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방이 상대방에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계약금이라 합니다. 자, 넘깁니다. 성질. 자, 그럼 4번 보세요. 성질의 4번요. 그래서 현행법상 계약금이 수수되면은 일방이 뭐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일방이니까 뭐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든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든 아무런 이유 불문하고 뭐요?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뭐요? 그 배액을 상대방에게 뭐요? 교부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질을 인정하기 원칙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현행법상 계약금이 지급됐다면 이와 같은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요. 그래서 매매가 성립하면은 매도인은 약속한 재산권을 매수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죠. 그 정도로만. 그 다음 담보 책임이란 단어만요. 그래서 매매에서는 한 문제가 뜹니다. 뜨면 뭐요? 담보 책임이 뜹니다. 담보 책임. 자, 여기 볼게요. 매수인의 담보 책임. 갑을 간에 자동차 매매가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3천으로 대금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사고 보니까 뭐요? 자동차가 3천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한 1,0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뭐요? 매매는 대표적인 뭐요? 유상계약이다 그죠? 왜 내가 나의 재산을 상대방에 출연하느냐? 그 대가인 대금을 출연받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에 해당하는 유상계약은 뭐요? 그 매매가 공평하려면 대가 관계가 등가를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등가가 파괴되는 경우에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요? 매도인이 일정한 요건에서 뭐요? 매수인에게 법이 정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를 담보 책임이라 합니다. 담보 책임. 그래서 매도인이 뭐요? 매수인에게 어떤 요건에서 담보 책임을 지느냐? 그때 매매 대상이 뭐요? 소유권 등 권리였을 때 그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어떠한 요건에서 담보 책임을 지느냐 그죠? 자동차 등 물건을 팔았을 때 그죠? 그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어떤 요건에서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570조 이하부터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과 효과를 우리가 시험 장소까지 갈 수 있도록 반복을 해야 돼요. 아마 수업 도중에 도표를 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옆 페이지는 쭉 담보 책임의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등의 어떤 담보 책임을 지느냐 쭉 서술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본 이론 시간에 계속 반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232페이지요. 중간에 한매라는 제도가 있죠. 용어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매도 우리 시험에서는 다뤄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용어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만 설명드립니다. 갑이 지금 공장을 경영합니다. 공장이 엄청나게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의 거래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다 묶여버리죠. 그래서 흑자 부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차피 현금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오손도손하게 살 목적으로 건물을 예쁘게 지어서 살고 있는데 현금줄이 막혔다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융통을 위해서 을에게 건물을 매도합니다. 근데 종국적으로 팔 마음이 없죠.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다시 뭐요? 매도인이 상대방 매수인으로부터 뭐요? 대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두고 파는 제도로 뭐요? 환매라. 근데 실질적으로는 담보 제도의 변칙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환매랍니다. 그런 정도로. 그다음 임대차 30번. 그래서 매매에서 한 문제, 임대차에서 한 문제입니다. 갑이 자동차를 뭐요? 을에게 빌려줍니다. 을을 임차인, 빌려서 사용케 하는 뭐요? 물건의 소유자를 임대인 그러겠죠. 그래서 그 물건을 뭐요? 타인에게 빌려서 사용케 하고, 빌려서 사용케 한 임차인은 뭐요? 그 사용대가인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으로 성립하는 여하튼 물건의 사용 계약을 뭐요?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임대차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그 대가인 차임 지급을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는 이와 같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나머지 31번부터 쭉 내용 등은 뭐요? 여기서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를 오시냐 하면은 본문이니까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 기억할 거예요. 일단 개념만. 자, 235페이지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개별 계약서는 매매에서 한 문제, 임대차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남은 논점이 보니까 뭐요? 도급, 위임, 그 다음에 부당이득, 불법행위 네 가지 주제가 있죠. 여기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두세 문제. 자, 그럼 도급이라 하면은 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싫다 그죠? 가족들끼리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내 스스로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건축업자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맡겼죠. 그때 뭐야? 건축업자를 수급인. 그 다음에 뭐요? 건축업자에게 건물 완성 의뢰한 나를 뭐요? 도급인. 그래서 건축업자인 수급인은 공짜로 지어주지 않죠. 그죠? 대가를 받겠죠. 이를 도급계약이라 합니다. 도급계약. 볼게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은의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수급인이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서 대가의 보수 지급을 약정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도급계약이라 하고 도급에서는 어디에 뜨느냐? 그래서 건물 공사를 맡겼다 그죠? 근데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하자가 있더라. 그때 수급인은 도급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담보 책임을 부담하냐고죠. 또 도급도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위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일단은 보지 마시고 그 개념만요. 자, 위임으로 갑니다. 위임은 뜨면은 조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임 자체로서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위임이 우리 사회에서 뭐요?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대리제도, 이사의 대표, 부재자 재산 관리제도 이런 것들이 배웁니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위임의 속성이 다 있기 때문에 위임의 규정이 그와 같은 대리 등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납니다. 소송이 걸렸습니다. 내 스스로 소송을 수행을 못하니까 뭐요? 누구에게? 변호사에게 내 소송 사건을 맡기겠죠.
그럼 변호사가 대신 맡아서 소송 사건을 처리한다 그죠. 이를 수임인. 사건을 맡기는 뭐예요? 나를 위임인 그럽니다. 자, 그럼 위임 보세요.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 부탁하고. 그래서 위임인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며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위임의 대가 지급이 요소가 아니죠. 따라서 민법상 위임은 무상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으면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 있어요. 가벌간에 예를 들면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즉 매매는 있었어요. 근데 그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이기 때문에 그 매매에 따른 약속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행 전이면은 갑은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지만 무효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필요 없고 매수인도 뭐요? 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다고 그죠? 그런데 이미 뭐요? 이행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원인인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행은 법상에 원인이 없다 그죠? 이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뭐요?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를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럽니다. 자, 볼게요.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손실자에게 이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를 부당이득 반환 제도라 합니다. 내용은 일단 보지 마시고. 자, 마지막에 불법행위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안 됩니다. 근데 불법행위는 상대적으로 오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주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자동차 운행으로 볼게요. 갑이 자동차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갑의 잘못으로 그죠? 고의 또는 가식. 그래서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그죠? 고의 또는 가식을 한 잘못으로 상대방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 그죠? 그때 가해자인 불법행위자가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 발생한 손해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를 불법행위 제도로 합니다. 자, 볼게요.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케 하는 제도를 불법행위 제도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내용들입니다. 내용들. 자, 그러면 그런 정도로 개념 정도. 안에 본문은 뭐예요? 우리 기본서에도 이 정도 내용이 실립니다. 이거보다 약간 더 불법행위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기초반에서는 일단 개념 위주로. 자, 지금까지 민법 총칙, 그중에서 민법 총칙을 어느 정도 내용까지 소개를 하면서 기초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물권법, 채권법 내용 부분은 본격적인 이론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개념 위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채권법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가감히 생략하고 출제될 수 있는 개념 위주로 본문의 내용은 생략한 채로 개념 위주로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당연히 우리가 10월 달부터 진행되는 본 이론 시간에 꼼꼼히 진행할 거고 그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우리가 욕심은 내지 말고 특히 민법이라는 과목은 가장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점이 용어가 생소하다. 그럼 이 단계에서는 빨리 그 용어를 내 것으로 친숙하게 함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욕심 내지 마시고 그 용어들을 몇 번 되풀이 반복함으로써 일단 본격적인 이론 수업에서 그 용어가 친숙하게 들릴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따라서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나고 10월 달에 본격적인 이론 수업이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다시 심화 과정으로 다시 3개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기본 이론 시간과 심화 이론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4, 5월 과정 문제풀이를 통해서 진행되고 마지막 6개월은 본격적인 모의고사 강의 형태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계속 전범위로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년의 합격을 한 준비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민법이란 과목은 가만히 앉아서 절대적으로 점수가 확보되는 과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론 수업에서 다시 과목 소개를 하겠지만 민법에서 우리 1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조절을 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까지 최근의 시험 23회차, 22회차는 2교시 단일 과목으로 치러진 민법에서 1차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민법에서 수행했습니다. 다른 말로 민법에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합격자 수를 정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법에서 예전에 우리 시험과 달리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지문이 항상 앞으로는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민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냐.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과목이 민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법에서 배정된 점수를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 그 중에서도 분량이 적은 총칙 부분은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대부분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꼼꼼히 민법 총칙은 대비하고 민법 총칙에 비해서 엄청나게 분량이 넓은 어디에서 출제될 줄 모르는 물권법과 채권법은 상대적으로 조금 10개 강법에게 큰 논점 위주로만 소극적으로 대비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론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와 같은 어떤 문제의식 하에 1년의 과정을 쭉 반복할 겁니다. 따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는 아주 깊이 있는 논점은 우리가 물권법, 채권법에서 틀릴 것을 각오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반드시 실수 없이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하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미리 또 기초 개념반을 들어보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이론 수업은 이제는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알차게 여러분들이 대비를 부탁드릴게요. 사전에 이론 수업은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다만 모른다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잡고 있는 게 알든 모르든 일단 계속 진도를 가는 식으로 예습 복습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오실 때는 기본서가 아마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본 이론 하기 전에 다 받아보실 거예요. 그때 기본서 중 1장 파트, 제2장 권리주체인 자연인 악까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까지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예습을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 시험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에 기본 이론 시간을 진행합니다. 자, 그럼 기초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이론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합격을 한 1년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